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라는 중단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이제 지방자치 했는데 지방자치가 크게 안 어렵죠? 우리가 배워봤잖아, 맞지? 지방자치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지방자치가 문제인 건 뭐냐면은 사실 수능에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 가끔씩 나와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다룬 거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 준비됐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같이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좀만 좀 빼자. 제목을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우리 이제 3단원 들어왔잖아. 5주차고. 3단원. 우리 1단원에서는 정치와 법, 헌법, 기본권 배우고 2단원에서는 정부 형태, 국가기관, 지방자치 배우고 3단원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정치 과정, 그리고 정치 참여,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서 가장 키로는 선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6주차 때 선거를 겁나 꼬실 거야. 알겠지? 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들어가 보도록 하자. 1번 정치 과정. 자, 근데 우리가 이 정치 과정을 보기 위해서 너네는 잠깐 뭐를 볼 거냐면 추가 자료 꺼내볼래요? 자, 추가 자료 꺼내보면은 자, 추가 자료 2페이지 7번 이스턴의 정치 과정 모형되어 있습니다. 맞죠? 요거를 같이 보면서 갈게요. 알겠지? 자, 정치 과정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투입입니다. 자, 투입이래. 무언가를 넣어준다는 뜻 아니야? 투입은? 맞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한번 적어볼게. 정부의 정책을 정부에다가 정책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지지를 하기도 하고요. 불만을 표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투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걸 투입이라 한다고. 자, 그러면 요 한경돼 있는 거 보여요? 지금 우리 표에, 지금 추가절에 보면은 한경돼 있는 거 보이죠? 그거는 약간 무시할게요. 지금은. 나중에 돼서는 너네 이게 뭔 의미인지 대충 파악이 될 거야. 다 배우고 나면. 자, 그러면 지금 투입했어요? 거기 보면 요거랑 지지돼 있죠? 불만도 표출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정책결정기구 나오지, 맞지? 그거를 정책결정기구는 쌤이 5번에 적어줄 거거든요. 근데 그 정책결정기구를 거쳐서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돼서 나오는 거 뭐라 돼 있어? 산출돼 있지. 그래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2번 산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산출이란 거는 적어보자. 정책결정기구에 의해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거야. 좀 더 보충을 해주면 요 위에 불만 표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여기 불만을 표출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여기서 이런 데 불만이 있으셨으니까 그럼 이런 데 좀 고쳐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수입 산출까지 봤어요. 그래 쭉 가봐. 거기 밑에 뭐라 했어? 피드백, 환류라고 돼 있죠. 환류.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환류. 사실 전교육 과정에는 이 정치 과정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왔어. 이번 교육 과정에 좀 정치 과정에 관한 내용이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환류라는 거는 정부의 산출에 대해서 정부의 산출에 대해 한마디로 우리 피드백한다, 평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거를 다시 좀 이렇게 좀 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고 수정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했어. 예를 들니까 그 불만이라든지 요구를 받아서 정책을 실행을 해봤더니 요런 문제점이 다시 또 발생했네.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평가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세종을 못 뺐어요. 그래서 투입 산출 환류까지 봤어요. 맞지? 자, 그리고 환경 지금 우리 네 군데가 있어. 맞지? 그걸 쌤이 적어줄 거야. 동그라미 4번. 결정이라고 써보세요. 결정. 결정 한번 적어볼래? 자, 정치 외적 요소.
땡땡 정치 외적 요소. 그러면 정치 외적 요소에는 뭐가 있지? 경제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국내외 환경의 영향. 요게 정치 외적 요소. 경제나 사회나 문화의 기능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5번. 그럼 이제 정책 결정 기구에 대해서 볼 거야. 동그라미 5번 정책 결정 기구. 그러면 너네 말 그대로 떠올려봐. 정책 결정 기구래. 그러면은 정책을 만들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책을 집행하기도 해야 될 거고요. 정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해야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정책 결정 기구에 우리가 가로 열고 입법부, 행정부, 입법, 행정, 사법을 적어줄 거야. 얘는 뭐해? 이런 게 좀 필요하대요. 이런 정책이 필요하대요. 정책을 집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 알겠으니 저희가 집행해 보도록 하죠. 그런 정책을 집행시켰더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뭐예요? 일방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 선생님 왜요? 우리야 국민들과 정책 결정 기구 사이에 막 소통을 합니까? 선생님 소통하잖아요. 국민청원 있잖아요. 얘들아 국민청원도 무조건 우리가 얘기한다고 다 들어줘? 물론 다 들어주는 게 좋다는 건 아닌데 서로 이렇게 바로 왔다 갔다 티키타카 돼요? 안 되잖아 그거는. 그 사이에 많은 수많은 절차들과 관료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좀 봐봐. 일방적, 콤마 제한적. 일방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과 정책 결정 기구 사이만 여기 티키타카가 할 수 없으니 얘는 이 사이 촘촘하다 있잖아. 뭐 장관들도 있을 거고 그 체계가 막 있잖아. 그에 따라서 모두 우리도 좀 더 다양화시켜서 뭐 하자. 저들에게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 사이에 정당도 좀 하고 우리가 정당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 시민단체도 가입해서 활동도 해보고 언론에다 초도 넣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빨간색으로 화살표 정치 주체의 다양화. 오늘따라 빨간색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정책 결정 기구는 일방적 제한적인데 정치 주체를 다양화시키고자 한다라는 거야. 이게 정치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투입, 산출, 한류, 교 과정이 계속 돌고 돌아 그런 상황에서 정치 결정 요소,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국내외 환경에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정책 결정 기구는 일방적이고 제한적이며 정치 주체를 다양화시키고자 한다는 것까지 잡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치 참여. 정치 참여. 이런 투입이라든지 산출이라든지 한류라든지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치 참여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한번 적어보자. 동그라미 1번. 잘 안 보이죠? 동그라미 1번. 의미. 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모든 활동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 참여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쌤이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데 좀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이런 데서도 활동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 그런 것도 다 뭐야? 정치 참여잖아. 맞지? 그래서 의의를 5가지 적어볼게요. 사실 요거는 내신에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첫 번째 국가기관의 A 잘 안 보인다 맞죠?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노란색 딱 요거만 쓸게요. 정당성 여기까지 해보죠. 정당성
하고요. 왜?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갖다가 딱 돌았어요. 국민들의 필요,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성이 부여되겠지. 안 그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겠죠. 자, 다음 계속 가볼까? B.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요. 중간점 통제하죠.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남용하지 마세요. 남용을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 권력을 함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걸 보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전 정권에서는 그래서 이 언급을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역사 속에 한 장면이니까 이제는 우리 말해도 되겠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예요? 전 정권에서는 국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국가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국민들의 참여가 비교적으로 약간 약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정치 권력 감시 통제가 어려웠었겠네요? 맞아요.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 떨어졌고 실제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전 정권일 때 있었던 여러 선거들을 보면은 선거 참여도가 그렇게 현저히 낮았어요. 근데 반면에 2017년도 대선의 경우에는 정치 선거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총선, 그러니까 4.15 총선 같은 경우도 정치 참여, 그러니까 선거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났어요.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해야 되냐, 아니면 정권을 좀 밀어줘야 되냐. 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니면 백분 토론,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는 국민들의 역할도 필요하겠습니다. 맞지? 세 번째 빨간색으로 C. 정치적 효능감 증진. 화살표로 표시해놓을게요. 자, 정치적 효능감이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나의, 정치적, 이렇게 써야 되죠? 나의 정치적 견해나 행동이 실제 정치 과정에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지. 실제 정치 과정에 미치는 정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치는 정도. 근데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하면 당연히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왜? 나의 정치적 견해나 행동이 좀 더 많이 반영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D.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공익 증진 도모. 공익 증진 도모. 그래,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으로 대의제 한계 보완. 빨간색으로 이 대의제 한계 보완. 대의제 한계 보완. 그래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합니다. 적극적 참여 문화.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현대민주주의 배울 때 기억나? 현대민주주의 배울 때. 그때 현대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관객민주주의라고도 부르는 이거 정치적 냉소주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지. 요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국민 주권 실현하고 적극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과 참여에 대해 봤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상관없죠. 여기서 포인트는 너네 딴 거 다 필요 없고 투입, 산출, 환류, 정책결정기구 요 정도만 기억해도 돼. 이 페이지에서 알겠지? 지울게요.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그러면은 이러한 정치 참여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라는 거야. 우리가 다 알아. 선거. 투고. 이미 아까 얘기했죠. 언론에 투고한다. 독자 투고라고 하기도 하고요. 청원.
그리고 뭐 정당에 가입하는 거, 정당 가입 등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당, 뭐 이익집단, 시민단체, 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정치 참여 유형이 될 수 있겠지. 요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그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지? 자, 그럼 동그라미 큰 3번. 정치 문화의 유형. 아까 위에 적은 우리 정치 참여의 유형이고, 이제는 정치 문화의 유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 문화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사실은 맞지? 근데 쌤이 여기에는 네 가지를 적을 거예요. 알겠지? 각각 너네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빨간색으로 1번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 이 내가 지금 적는 1번, 2번, 3번, 4번들은 이 정치 문화의 기준이 됩니다.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 국가나 국가의 체제, 체제, 제도에 대한 성향, 제도의 성향에 대한으로 고칠까? 좀 고칠게요. 제도에 대한 성향으로 고칠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국가가 어떤 예를 들어 기본소득제라고 쳐볼게.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기본소득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그럴 경우에는 기본소득도 고려할 만하겠구나. 또 부유세 알아요? 부유세? 부유한 사람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부유세. 내가 너무 단촐하게 얘기했니? 부유세 같은 것도 부유세에 대한 입장도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흔히 균등분배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부유세가 가능합니까? 균등분배인데요. 반대로 차등분배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부유세는? 또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에서의 부유세랑 복지 강조보다는 그냥 개인의 부축적, 개인의 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주는 국가랑 쌤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네가 윤사나 생윤이구나. 생윤을 배워본 친구들은 알 거야. 또는 통합사회를 좀 깊게 배운 친구들은 롤스랑 노지가 알죠. 정의 파트에서 배우죠. 사회정의 파트에서. 사회정의와 불평등. 롤스하고 노직이 있지. 롤스는 뭐라고 그래?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즉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업 분배, 복지. 그러니까 그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얘기하죠. 그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면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 막 얘기하잖아, 맞지? 너네 다 안 떠올라는데 우리 정법이니까 알겠지? 그런 것처럼. 근데 반대로 노직은 뭐라 그래? 최소국가론, 소유 권리론. 야, 내 거 내가 지키겠다. 내 거 내가 지키겠다는데. 복지를 위한 재분배? 난 반대. 노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에 비해 롤스는 약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죠. 그런 것처럼 제도나 체제나 국가에 대해서 성향을 제가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이야. 두 번째 빨간색으로 2번 투입. 그냥 아까 우리 봤던 그 1번에서 봤던 투입 맞습니까? 맞아요. 투입은 쉽게 생각하면 정치 체제에 요구하는 거예요. 정치 체제의 요구. 이게 정책 결정 기구에 반영이 되죠. 아까 쌤 얘기했던 거 다 그대로입니다. 알겠지? 한 번 더 풀어 적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3번. 산출. 자, 투입, 산출, 하려 이렇게 하는데 산출. 요건 이제 정책 결정 기구에서
결정기구에서 사회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적용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좀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몇 달 전에 종합부동산세를 엄청 올렸어요. 그래서 연말 세금 정액, 재산세라든지 내려면은 재산세가 폭탄이 되어 있는 거야. 원래 내던 거에 비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 체제에 욕을 했고 정책 결정기구에서 반영을 해서 정책 결정기구에서 사회의 정책을 적용시켜 봤어요. 이게 지금 투입과 산출을 거친 거야. 그리고 이제 한류를 해보겠지. 이렇게 해봤더니 얘들 뭐 괜찮더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쭉 밀고 나가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 이런 측면에서는 또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네? 그러면 그걸 갖다 다시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한류였던 거야. 그리고 빨간색으로 4번 정치 주체. 정치 주체. 스스로를 정치 주체로 인식하는지 여부야. 스스로를 정치 주체로 인식하는지의 여부. 요거를 정치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3번 라인 하지 말고 4 동그라미 라인 미안해요. 동그라미 라인에 신화해서 정치 문화의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문화의 유형. 노란색으로 A, B, C 딱 세 가지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 밑에 아래 4줄 남지. 4줄 정도는 오늘 비워둡시다. 이번 시간은. 자, 그럼 A가 첫 번째 향미형, 두 번째는 신미형, 세 번째는 참여형이에요. 자, 향미형 정치 문화는 네 분야에 대해 모두 반응하잖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다 생각 안 한다는 말은 그 나라 전제군 주제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간색으로 하나만 딱 빨간색 쓰고 전통 까시가 빨간색이었어. 전통 사회에서 가장 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권위주의 사회에서 크고요. 너네 권위주의라고 하면 그냥 전체주의 사회를 떠올리면 됩니다. 전체주의 하면 여러분들 체크 시간에 배웠으니까 군국주의, 파시즘, 나치즘 이런 사회. 쉽게 말하면 약간 독재 한 명 있고 전통사회는 우리가 아는 흔히 조선시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민주사회는 여러분들 잘 알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향리형은 전통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알겠지? 자, 신민형은 정치 체제와 산출에 민감하다. 왜? 권위주의, 전체주의. 아까 얘기했잖아. 파시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다. 그 파시즘. 그리고 독일의 나치. 히틀러 나치즘. 잠깐만, 스탑. 히틀러 너네 배운 거 기억나? 어디서 배웠게? 그렇지. 떠올리는 친구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 복습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화의 우려가 있다. 하면서 우리는 라이 법률 배웠고 수권법 배웠어. 기억나니? 수권법.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나라들, 즉 아까 얘기했던 독일이나 당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국가인데 소수의 국가들이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거 체제. 그리고 산출. 막상 사회 정책을 적용시켰더니 이게 이상하면은 권위가 떨어지잖아. authority. 권위가 떨어지잖아. 야, 내가 이런 거야. 야, 내가 이 나라 경제를 살려볼게. 하고 경제 살렸다? 경제 살려고 막 정책을 수립했어? 정책 결정기구 오케이 사회 정책 적용시켰어? 에이씨 망했네? 망했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권위가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정치 체제
그리고 노란색으로 산출만 노란색으로 적을게. 산출에 민감. 그럼 당연히 이거는 어디서 제일 크겠니? 그렇지. 권위주의 사회에서 제일 크겠죠. 빨간색으로. 권위주의. 그 다음으로 신민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전통사회. 전통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민주사회. 민주사회. 마지막 참여형. 너네 참여형 보고 다 알지 않겠니? 참여형을 보면 알죠. 얘는 당연히 내 분야에 모두 반응을 하겠지. 왜?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정치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시민형 요구할 필요 없어. 쉽게 생각하면 야 독일 나치즘인데 국민이 함부로 나가가지고 저 이거 요구해요. 라고 했다면 이거 되지. 얘는 법률도 자기 멋대로 바꾸고 막 그래서 막 온갖 정부를 장악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나 진짜 단순한 예를 들어줄게. 군대에 갔어. 병장이 군기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점호 시간에 막 군기 잡고 있어. 야 똑바로 하냐? 하면서 막 얘가 뭐 노리스잖아 막 이렇게 한다 치자. 예를 들어 그러다 치자. 그랬을 때 갓 들어온 이병이 아니야 상병 정도만 들어도 돼. 어쨌든 다른 군인이 저 바나나 우유는 어디서 파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치자. 너네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얻어 터지죠. 그거야. 그래서 신민형은 정치체제 그냥 투입 못하고 산출 정치체제 민감하다. 그에 비해 참여형은 아주 따뜻합니다. 네 분야에 모두 반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가장 클까요? 그렇지 민주사회에서 가장 크겠지. 적어봐 민주사회. 그 다음으로 참여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당연히 권위주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치문화 유형까지 다 봤고 또 정치과정과 정치참여 필기는 끝난 거거든.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은 이제 정치참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제도 풀어야 되고 추가 참고자료도 봐야 되겠지. 추가 참고자료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2페이지 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너네 오늘 떠올려줘야 될 건 이거야. 투입, 산출, 한류 첫 번째. 자 이번 시간에 너네 떠올려야 될 거 딱 정리 한번 하고 가자. 그러면 오케이? 너네 이번 시간에 딱 떠올려야 될 거 뭐라고? 투입, 산출, 한류. 그냥 아까 지방자치를 복습 안 하세요. 그게 중요 안 돼서. 너네 다 알잖아. 믿으면 안 되나? 투입, 산출, 한류. 이 하가 어떤 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적을게. 정책결정기구까지. 그리고 이 필기에서 내가 기억해줘야 될 건 정치문화.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그 중에서 신민형은 정치체제와 그 다음에 산출에 민감하다. 나머지 그리고 뭐 향리형과 민주형이요. 향리형과 참여형 보면 되고 요거 딱 두 개만 찾고 가도 돼. 알겠지? 6번 갈까?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문화. 정치문화란 한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자신들의 정치체제에 관하여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감정, 태도를 의미한다. 정치학자 알몬드와 버바는 향리형 정치문화, 신민형 정치문화, 그리고 참여형 정치문화로 구분하면서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참여형 정치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스턴의 정치과정 모형 있죠. 자, 이스턴에 따르면 정치과정은 투입, 산출, 환원돼 있지 거기. 너네 첫 줄에도 환원돼 있고 맨 마지막 줄에도 환원돼 있어. 맞지? 그 환원에 갖다가 그냥 원을 지우고 유로 바꿔주세요. 왜 원이 들어간지 모르겠어. 산화 환원 반응을 떠올렸나 내가? 한류가 맞습니다. 환원 아니야. 자, 투입, 산출, 한류 단계를 나눌 수 있다. 투입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나 지지를 집약하는 것으로 표출 가능한 시민단체, 이익진단, 언론 등이 담당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땡기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집약 기능은 정당이 담당한대요. 그럼 그런 언론을 보고 정당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이상 3위원회 정부 배웠죠? 그래서 산출 과정에서는 투입된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입법부 행정부와 같은 정책결정기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한 번 결정된 정책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통해 새로운 요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한류,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은 feedback.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럼 8번.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되어 있어. 자, 이거를 쌤이 각각 하나씩 보자. 자, 공공기관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에게 공개 석상에서 의견을 묻는 제도, 요걸 공청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민공청회, 뭐 이런 거 하죠. 공청회라고 합니다. 요즘은 공청회 다 이제 비대면으로 하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대구랑 경북이 행정 통합을 준비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공청회를 하는 거지. 행정 통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행정학 박사님을 두고 행정학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청회 하는 거. 두 번째, 정부가 정책 민원 등에 대해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제도 사전 예고제. 이랑 비슷한 성격을 띠는 제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전 투표죠. 사전 요거점이 대박이다. 사전 예고제. 옛날에는 사전 투표 이런 거 없었죠. 근데 요즘은 사전 투표 하잖아요. 사람들 바쁘다고 투표율 올리려고 그런 것처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예고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민원조사관이 정부의 활동이나 공무원의 권한 내용을 조사 감시하는 제도. 너네가 한 번쯤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옴부즈맨 제도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국민이 국가기관의 의견, 희망사항을 문서 청구한 문서로서 청구해야 되는 거. 청원이죠. 그냥 청원적으로 또 보니까 청원 제도까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8번 됐고, 고아의 반이 남아요. 맞지? 그래서 여기에 나라, 요거만 좀 필기할게요. 정치문화. 자, 별표에서 정치문화가 달아주세요. 정치문화. 아까 우리가 유형에 따라서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사회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통사회부터 봐야 되겠지. 전통사회. 그리고 2번 권위주의 사회. 세 번째 사민주사회. 민주사회. 자, 전통사회는 당연히 뭐가 가장 크겠어? 향리형이 가장 크지. 향리형. 쌤은 앞글자부터 쓰게 너네 봤어. 뭐 줄여 써도 돼요. 향리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시민형, 민주가 아니지. 참여형이 민을 썼지. 참여형이 될 거고요. 자, 권위주의에서는 그래도 시민형이 큽니다. 그 다음에요. 네, 참여형. 그 다음에 향리형. 민주사회에서는 어때요? 참여형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신민형, 그 다음에 향리형. 이렇게 추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치 과정, 정치 참여 파트를 했고요. 뒤로 넘겨봐봐. 뒤로 넘기면 이제 정당제도 나오거든, 맞지? 그래서 이제 문제 풀고, 네, 맞아요. 정당제도 관한 걸 보도록 할게, 알겠지? 잠시만요. 타이머를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제가 타이머를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1번 문제 1분 가겠습니다. 1분. 1분 너무 많죠? 아니, 1분 할게요. 미안해. 자, 1번 문제 1분. 시작.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사실 요구 및 지지를 하기 전에 뭐예요? 뭐예요? 가는 투입이지. 가의 투입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 거쳐서 나에 뭐 들어가야 돼? 산출 들어가야 돼. 산출. 그 다음에 다에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정치 주체하면서 환류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간척사와 피해 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 피해 보상을 했어요.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에요. 산출. 그러니까 가를 갖다가 나로 바꿔주면 되겠죠. 맞지? 2번. 정당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나 단계이다. 얘들아, 아직 시행 안 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당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이 아닌 이거는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나를 가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다음 3번. 선거를 통해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내가 얘네 믿었는데 얘네가 똑바로 안 하는 것 같네?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네? 네,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3번.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죠. 자, 언론의 기능은 가단계보다 나단계에서 중요하다. 투입에서 중요해요? 산출에서 중요해요? 투입에서 중요합니다. 투입에서 중요. 왜요? 투입을 할 때 언론이 그 정당이라든지 당론이라든지 이익집단의 요구, 시민단체 요구 뭐 이런 것들, 족자 투고, 청원 이런 것들을 집약해야 되잖아, 언론이. 집약해서 표출해야 돼. 표출 언론은. 얘네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쟤네가 저렇게 생각했답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투입에서 중요합니다. 자,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가다보다 나단계를 중요시한다. 산출을 중요시하는 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라 거기 뭐라 적어야 돼요, 우리?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를 더 강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1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분 끝났고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정치, 문화, 유형에 따라 구분한 가에서 다 사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야. 자, 보도록 하자. 자, 가 먼저 볼게요. 여기 너네 지금 그 검은색이 잘 안 보이니? 왜냐면 나도 검은색이거든. 근데 확실하게, 잘 보이네. 오른쪽이 범례문이가 잘 보이네요. 자, 천령이 가장 많네? 가 해볼까? 천령이 가장 많아.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야? 신민형이야. 그 다음에 향형이고. 아직 적지 마라. 자, 그 다음엔, 여기 적지 마라. 나보고 한 소리야. 나와볼게요. 나는 신민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참여형이네. 그 다음에 참여형, 그 다음에 향형. 이렇게 가고 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다는 어때요? 향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신민형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35번이 아니네. 기억력 기다리겠네. 이렇게 했을 때 너네 파악되는 거 있지 않니? 그렇지. 이렇게 적은 거 보면 이제 너네 뭐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각각 무슨 사회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겠지, 맞지? 참여형이 가장 많은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했어? 민주사회라고 했어. 그럼 가는 민주사회네? 그 다음에 나. 신민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참여형, 그 다음 향형이야. 신민형이 가장 많으면 이 사회는 권위주의 사회죠. 권위주의. 자, 다음 볼게요.
향유형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 신민형, 그 다음 참유형이에요. 그럼 향유형이 가장 많으니까 이 사회는 전통사회가 되겠죠. 기억 보자. 자, 가사회에선 정치 참여 활발한 구성원이 많다. 그렇지.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구성원이 많죠.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은, 나사회,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투입 과정보다 산출 과정이 적극적이다. 그렇지. 산출에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디귿 보자. 다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정치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낮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리을. 나와 다사회 모두 구성원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다.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치적 견해, 나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행동이 뭐에? 정치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 정도야. 많이 반영되면 될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했어. 얘네 반영 잘 될까? 권위주의 얘기했잖아. 전체주의 이런 사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민주사회가 더 있죠. 그래서 너네 나와 다를 치우고 가사회 즉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높게 됩니다. 정답, 모조리 정답은 기억니은 1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1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충전에 다시 차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추진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억은 정책결정기고 니은은 투입, 디귿은 산출, 리을은 환류입니다. 자, 1번. 입법부와 행정부는 기억에 그렇지 대표적인 얘기다. 맞아요. 얘는 좀 더 적으면 사법부까지도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선지.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니은에 해당되는 거. 그렇지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디귿 3번.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산출이 아니라 투입에 됩니다. 투입. 알겠지? 자, 다음 4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보다 리을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당연하죠. 전체주의는 뭐라고 했어? 전체주의는 다른 말로 권위주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전체주의 사회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난다. 라고 떠올려주면 돼. 얘네보다는 민주국가에서, 민주사회에서 환류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환류의 대표적인 시험을 뭐였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권 심판론인지,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갑자기 그게 생각 이름이 안 나는데. 정권을 더 밀어줘야 된다는 입장인지,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인지, 그거를 환류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 5번.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을 환류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관한 중간 1 문제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3-3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능 특강 구성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당인데 얘들아 정당을 이번 시간 정당 필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면 뒤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도 있기 때문에 쌤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적을 거냐? 정당 적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당을 쌤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문제풀이 하면서 정당의 종류, 정당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쌤이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깊게 딥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자. 1번 의미. 쌤 정당이 뭐예요? 자, 너네가 생각하는 정당은 뭐야? 맨날 TV 나와서
언쟁을 하시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해.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자발적 교사체. 너는 사회문화에서 자발적 교사체 배운 거 기억나니? 아, 누나 안 배웠지. 미안해요. 정법을 3학년 듣는 학생들은 알 거고 정법을 2학년 듣는 학생들은 자발적 교사체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지. 자발적 교사체. 자발적 교사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요 의미에서 보자.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져야 돼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들은 어떻게 해요? 막 생겨났다가 막 없어지기도 했다가 해산됐다가 다시 또 모였다가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자, 그럼 이런 정당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2번 특징. 자, 빨간색으로 우선 좀 적어볼게.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목적까지 빨간색으로 쓰고 다시 흰색으로 갑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의 후보를 공천합니다. 선거의 후보를 공천이 뭡니까? 즉 후보를 갖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지. 선거를 하기 전에 당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 지역구에는 예를 들어 뭐 노원갑이라는 지역구가 있다 치자. 노원갑이라는 지역구에는 누구를 보내면은 여기서 더 당선될 확률이 높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진영을 딱 만드는 거죠.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이렇게 딱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승산이 이 정도는 있겠구나. 어느 정도 이 정도 의석은 확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즉 정권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의 후보를 공천합니다. 이 정권이 우리가 하는 그 박정권, 문정권 할 때 그 정권이라고 단정 지어야 되고 정치 권력을 이르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익동물을 통한 국민의 지지 확보. 공익동물을 통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원래 그러는 거잖아. 국민들 위해서.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응? 설 명절, 추석 명절 보너스도 받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깎아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초로 확정한 의원이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네,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알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생각이었어. 사실,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었어. 진짜 이분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좀 다시 봤습니다. 그 의원님을. 그 다음 3번, 공약 제시 및 실천. 3번, 공약 제시 및 실천. 공약 제시 및 실천.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 뭐, 이 정도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지역에 철도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지역구 비리인데. 정당이라면 뭐라 해야 될까? 정당인 공약.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게 기본소득제랑 긴급재난지원금, 요런 거.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런 것들. 공약 제시 및 실천.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요게 정당 특징 세 번째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4번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걸 알 수 있는 정치 과정의 단계. 그렇지, 투입. 첫 번째, 투입.
집약시켜서 법률안 발의하는 방법. 그리고 환류를 할 때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다 보고 이 당은 좀 아닌 것 같아. 이 당은 괜찮았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환류라는 과정에서도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더니 만약 여소야대가 됐다 하면은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 반대로 이제 여대 야소다 하면 그래도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구만 국민들이. 그래서 대통령도 막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집중해서 막 보죠.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가 이제 만약에 여소야대의 전국이 들어서게 돼버리면은 정책 추진이 힘들어 버리잖아. 그치? 2번 특징이었고, 자, 다음 3번 기능. 자, 기능은 5가지 있어요. 기능은 5가지. 첫 번째, 여론 형성. 빨간색 적게. 1번, 여론 형성, 조직. 즉,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의사 반영. 흰색으로. 국민의 의사 반영. 자, 다음 2번째. 정치적 충원. 한마디로 인재를 갖다 이제 충원시키겠다는 얘기죠. 정치적, 이렇게 적자. 정치적 인재 충원.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의 하나의 인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공천을 통해 대표자를 배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자를 배출. 이 지역에 우리 정당의 대표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엘리트, 인재를 충원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정부에 대한 비판. 빨간색으로 3번,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건 주로 사실 누가 담당해요? 여당과 야당 중에 야당이 담당하죠, 주로. 최근에도 이슈가 하나 터졌죠. 참아, 이제 이걸 입으로 담기는 좀 그렇긴 하나. 최근에 이슈가 하나 터졌잖아, 맞지? 정부에 대한 비판.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실현에 뒷받침을 해주려는 여당과 vs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야당. 이런 느낌인가?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이런 느낌이냐? 이런 느낌 아니죠? 저 둘 정말. 여러분들이 잠을 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수업을 하면서 내가 이제 텐션이 떨어질 때가 가끔씩 있거든. 그럴 때는 약간 텐션을 좀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빨간색으로 4번. 매개적 기능. 아니다. 요거는 노란색으로 줘볼까? 아니야, 빨간색 줘볼래요? 빨간색. 매개적 기능. 즉, 매개적 기능이란 거는 우리 이런 거 들어봤니? 혹시 뉴스에서 당정청 협의 이런 거 들어봤어? 당과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이 매개적 기능은 정부와 의회를 잇겠다는 정부와 의회의 매개체라는 뜻인데 정당이 그래서 열리는 걸 노란색으로 화살표 무슨 협의에 당정청까지는 안 적습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라고 합니다.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회. 우리나라는 이제 청와대 블루하우스까지 들어가는 거죠. 당정청으로 우리나라는 당정협의. 자, 빨간색으로 5번 마지막 정치사회화 기능. 정치사회화 기능. 여기 주로 이제 정치교육을 담당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서도 이제 선거운동이나 이런 거나 뭐 그런 걸 위해서 뭐 상술로도 이용하기도 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입당원서를 막 써가지고 저 이 당에 입당하겠습니다. 이 당에 들어가서 좀 활동할래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 5가지 여론 형성 및 조직화, 정치적 인재 충원, 정부에 대한 비판, 매개적 기능, 정치 사회화 기능까지 썼습니다. 맞지?
그래서 4줄만 더 쓰고 싶은 식이야. 오케이? 4줄만 더 쓰고 싶은 식이야. 지우겠습니다. 기침이 나오려다 확 들어갔어. 소리가 이렇게 나네. 빨간색으로 거기 5번 동그라미 5번 라인에 심화해서 요거 적어줄게요. 국민경선제. 국민경선제.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개방형 예비선거제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미국 대선 과정 쭉 지켜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우선 투표를 해. 투표를 해서 국민들 우선 투표를 해서 그 주에 이제 막 투표한 게 결과가 뜰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이제 그 선거인단들이 정해져 있어요. 각 주별로 몇 명씩. 선거인단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투표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민들이 주잖아, 주. 하나의 주의 주민들의 그 주민들의 의사와 선거인단의 의사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선거 끝나면 선거인단이 죽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잘 못해요, 사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반영은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 당이 이길 겁니다. 아니, 뭐, 이 당이 이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본선으로 넘어가서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면은, 그게 최종적인 이제 대선의 결과가 마무리되는 그런 형식인데, 우선 A 적어볼까? A 의미 국민경선제란 무엇이냐? 자,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경선제는 우리 없지만은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전당대회라고 해가지고 당의 이제 당 지도부를 한 번씩 갈아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당의 지도부를 한 번씩 교체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선거 직후에 뭐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하면서 막 사퇴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당에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 지도부 전체가 사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로운 당대표를 구성하고 당의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 전당대회를 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막 그 각 지역을 막 돌면서 각 지역의 당원들과 함께 막 이러면서 막 선거하고 그래요. 그거 우리가 뭐 경선이라고 하긴 하는데 국민경선제랑은 약간 달라요. 국민경선제는 아까 내가 일단 전당대회 이런 경선제는 어떤 거냐면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끊고 여기까지 오케이. 뒤에 뭐야?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여기 국민경선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까지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있지? 특징 가보자, 특징. 이 특징. 민주적 정당성이 높죠. 그래서 높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 높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 그 다음에 본선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겠죠. 본선 경쟁력 강화. 하지만 문제점은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문제점. 선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많은 타자 쓸 수 있죠. 선거 경비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적어줄게요. 정당의 성 약화. 왜냐? 이런 정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데도 국민의 의사를 하나하나씩 다 반영하기 시작하면은 그럴 거면 뭐하러 당에서 뽑냐? 그냥 전투에서 뽑냐? 그럼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정당 첫 번째까지 봤습니다. 알겠지?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정당의 유형, 그리고 뒤에 있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보면서 추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을 보도록 할게요.